오토웍이라고 냄비 같은 웍이 이제 돌아갑니다, 자동으로. 이게 대당 250만 원 정도거든요. 여기를 이제 2대를 설치한 가게 그 점장님 인터뷰를 했는데 그냥 재료만 올려놓으면 자기가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요리가 완성되기 때문에 한 0.5명의 인건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하더라고요. 이제 기계학습을 한 AI가 이제는 자동으로 이 고객 동선을 추적하고 이 20대 남자가 몇 명 지나갔는지, 구매 전환율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서비스를 하는데 그 비용이 5만 원밖에 안 됩니다, 월. 생각을 해보면 경제 위기 때마다 거리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IMF 외환위기 때는 PC방이나 휴대폰 대리점이 확 늘었죠. IT 붐을 타고 또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편의점, 커피 전문점도 급증을 했고요. 경제 위기 때마다 구산업이 몰락한 자리를 신산업이 대체를 하는 거죠. 네, 지금은 이제 포화된 식당들이 문을 닫은 자리에 보름이 꼭 지났죠. 이 단계적 일상 회복이. 특히 외식업계 매출 회복세가 두드러지는데요. 자세히 뜯어보면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업종별, 상권별로도 온도차가 있고 또 계속되는 구인난까지 자영업자들이 웃어도 웃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요. 창업 트렌드 매경 이코노미 노승욱 기자와 함께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 후에 이제 오프라인 자영업 시장의 변화, 앞으로의 전망까지 좀 싹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노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앞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의 자영업 트렌드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한 5가지 키워드를 뽑아봤는데요. 첫째, 구인난 이제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 그리고 오프라인도 이제는 빅데이터 시대다. 유망 상권은 항아리 상권과 성수동이 뜬다. 로드숍도 특수 상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주정차장을 잘 살피면 이것도 효자가 될 수 있다.입니다. 자, 이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구인난, 사람 구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실제로 많이 들었거든요. 네. 진짜 그래요? 네, 제가 이제 한 5군데 사장님들한테 여쭤봤는데 정말 다들 이렇게 사람이 안 구해진 적이 없었다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식당들은 월 매출이 한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뛸 때마다 직원 1명씩 추가로 고용을 해야 되거든요. 한 40평 정도 되는 대형 식당은 그 이제 배달도 해야 되니까 뭐 주방 인력이 많으면 한 6명, 7명까지도 됐대요. 그런데 이 코로나 이후로 이게 매출이 뚝 떨어지니까 3명으로 이제 확 절반 줄였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 뽑으려니까 이게 안 뽑아진다. 12월이 제일 걱정이죠. 그렇죠. 지금 이제 회식 수요가 몰렸고 지금 예약이 꽉 찬 고깃집들도 많거든요. 한 닭갈비 집도 직원을 못 구해서 그 사장님의 따님하고 사위가 회사를 그만두고 가게 일을 돕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일손이 부족해서 내국인이 안 구해지니까 이제 외국인을 뽑으려고 이 외국인 고용관리 시스템에 신청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를 소개해드렸는데 해놔도 이게 안 구해지면 정말 가게를 접을 생각까지 하고 있다 합니다. 근데 물론 업종별로 온도차는 있습니다. 뭐 카페나 편의점 이런 데들은 뭐 이렇게 올려놓으면 금방 또 모집이 된다고 하는데 곱창집이나 한식 이런 데들은 뭐 10,000원 이상 줘도 잘 안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외식업 중에서 약간 3D 쪽이 안 모이는군요. 네. 또 이제 뭐 철판 이렇게 닦아야 되는 고깃집 이런 데는 예전에 이제 코로나 전에는 구직 사이트에 올려놓으면 3개월 동안 적어도 한 50건 이상은 지원자가 몰렸다고 하는데 지금은 5건도 채 안 온다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미국 출장 갔을 때도 봤는데 뭐 한 라멘집은 그 직원을 못 구해서 일주일에 4일만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스시집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는 이제 직원을 못 구해서 오픈일을 3개월이나 미뤘습니다. 일본도 비슷한데요. 일본은 워낙 이제 가업 승계 전통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젊은 이제 후계자들이 그 가업도 물려받지를 않으려고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폐업 시대가 오고 있다. 이 가업이 끊길 위기에 처했다. 그래서 100년 이상 된 기업들이 지금 엄청 비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구인난이라는 게 노 기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시적인 게 아니라 상당히 장기화될 수도 있는 건데 이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 안 쓰는 업종 없을까 해서 무인 매장들 많이 늘리던데요. 맞습니다. 무인 매장 또는 그 조리 절차를 간소화한 그런 뭐 푸드테크 이런 것들을 활용한 가게들이 늘고 있는데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제 셰프리스 주방에서 주방장이 사라지고 있다. 요리사가 사라지고 밀솔루션이라고 하는 HMR 식당용 HMR을 그냥 원팩으로 뜯어서 이제 데워가지고 이렇게 내주는 건데 그 한 중식 밀솔루션을 활용하면 칼질이나 웍질을 하지 않고 주방장이 없어도 짜장면 100인분을 10분 만에 조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진짜요? 물론 이제 그 업체 홍보긴 한데 그러니까 뭐 이 정도로 이제 가능해졌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식 업체들도 정말 대량으로 조리하는 이런 데들도 여기에 그 원팩을 받아가지고 조리를 하고 있고 이게 이벤트가 아니라 이제는 뉴 노멀이다라고 싶은 게 생각을 해보면 경제 위기 때마다 거리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IMF 외환위기 때는 PC방이나 휴대폰 대리점이 확 늘었죠.
있었죠. IT 붐을 타고 예. 또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편의점 또 이제 커피 전문점도 급증을 했고요. 예. 이런 이제 경제 위기 때마다 구산업이 몰락한 자리를 신산업이 대체를 하는 거죠. 네. 네, 지금은 이제 포화된 식당들이 문을 닫은 자리에 예. 뭐 무인 카페나 밀키트 전문점들이 늘어나는 게 앞으로는 좀 대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셰프리스라는 게 네. 주방장 없이라는 게 구인난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또 하나는 자영업자 입장에선 이 중식, 일식 이런 식당이 요리사에 너무 의존을 많이 해서 네네. 이분이 어느 날 몸 아프다고 안 나오면 그쵸. 영업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셰프리스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또 하나 대안이 밀키트 말고 이른바 그 로봇 혹은 뭐 예. 로봇에 준하는 기계들로 대체하는 건데 이게 네. 대안이 될 수 있습니까? 오. 많이 나오긴 하던데. 네, 이게 이제는 그 실험실 기술이 아니라 정말 현장에서 상용화가 되고 있더라고요. 예. 그 한 닭갈비 집은 이 오토웍이라고 그 이제 냄비 같은 웍이 이제 돌아갑니다, 자동으로. 이게 대당 250만 원 정도거든요. 예. 여기를 이제 2대를 설치한 가게 그 점장님 인터뷰를 했는데 네. 이게 그냥 재료만 올려놓으면 자기가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그래요? 요리가 완성되기 때문에 한 0.5명의 인건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한 반년도 안 돼서 본전 뽑는 BEP가 나오겠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교촌치킨도 이제는 치킨 튀기는 로봇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네. 참 이 기계가 부족한 일손을 네. 돕게 한다. 뭐 대안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당장은 자영업자 여러분들이 구인난이 일상화되면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데 네. 이걸 알아두셔야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죠. 두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네, 두 번째는 이제 오프라인도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예. 사실 온라인에서는 데이터 분석은 그냥 당연한 걸로 받아들였죠. 그렇죠. 오프라인은 사실 온라인보다 더 많은 데이터가 발생하지만 그것들이 수집이 안 됐죠. 뭐 방문자 수, 체류 시간, 뭐 구매 전환율 이런 것들이 다 집계가 안 됐는데 예. 이런 것들을 사실 제일 알고 싶어 했거든요. 점주분들이나 MD분들이. 그래서 이거를 알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편의점 같은 경우는 이 직원이 그 결제를 할 때 그 손님을 얼굴을 보고 그냥 이 사람이 20대인지 30대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거를 그냥 입력하도록 하는 버튼이 있어요. 소비자는 잘 모르지만. 근데 네.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고 눈대중으로 하다 보니까 정확도가 좀 떨어졌거든요. 그렇겠군요. 그리고 이제 그냥 귀찮으면 그냥 다 20대, 20대, 20대 이렇게 누르기도 해서 좀 왜곡이 되기도 하니까 그 의미 있는 정보가 안 됐고 또 그 뭐 GPS나 이제 신용카드 결제 금액 이런 거를 분석해서 예. 좀 데이터를 추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 이런 거는 이제 매장 안에서의 고객 동선은 파악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리고 어떤 매대 앞에서 얼마나 체류했는가, 어떤 상품에 관심을 가졌나 이런 것도 파악이 안 됐죠. 예. 포스 기록 가지고 네. 뭐 어느 정도 자료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네네. 아주 그 온라인 빅데이터 분석처럼 정교한 분석은 안 됐는데 네. 최근에 그 이제 스마트 매장이라고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마트 같은 데서도 보면 직접 셀프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서 네. 저는 그런 게 다 데이터화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쵸. 스마트 매장 자체가 늘어야 오프라인이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이 늘고 있습니까? 네, 그 이제 대표적인 게 아마존 건데요. 세계적으로는 아마존 예, 거죠. 예, 이게 이제 완전 스마트 매장에서 이 여기 안에 뭐 이제 고객 동선과 체류 시간을 다 파악할 수 있는 센서와 뭐 카메라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예. 문제는 완전 스마트 매장은 너무 비용이 비쌉니다. 그러겠죠. 예. 예. 그래서 아마존이 이 아마존고 매장을 2021년 올해까지 3,000개를 늘리겠다고 했는데 예.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30개밖에 안 됩니다. 30개밖에 안 되죠. 1%밖에 안 되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경제성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주목받는 게 예. 부분 스마트 매장인데요. 그러니까요. 예. 요즘 매장에 CCTV 한 대 정도는 다 있잖아요. 그럼요. 예, 그 영상을 그냥 이제 메이아이라는 스타트업이 받아가지고 AI로 분석을 해줍니다. 처음에는 AI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데이터 라벨링을 합니다. 네. 이 사람은 20대 남자인 것 같다. 저 사람은 30대 여자인 것 같다. 예. 그러면 이거를 이제 기계학습을 한 AI가 이제는 자동으로 이 고객 동선을 추적하고 이 20대 남자가 몇 명 지나갔는지 구매 전환율은 어떤지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서비스를 하는데 그 비용이 5만 원밖에 안 됩니다. 월. 이게 재밌는 게 이제 현대차에서 이 자동차 전시장에 이거를 도입을 했는데 예. 직원이 있을 때는 고객을 오면 이제 안내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회사에서 이제 좀 주로 미는 주력 상품들이 있잖아요. 거기로 데려가죠. 예. 그러니까 이제 고객 동선이 좀 정형화되는 패턴이 있는데 예. 무인으로 운영하는 저녁 시간에는 고객들이 정말 자기 관심사에 따라 자유롭게 예, 이동하니까 동선이 다르게 나오더라. 그래서 그거를 알고 싶어하는 무인 매장들이 예. 또 이런 서비스를 많이 도입하면서 좀 이제 데이터를 통한 마케팅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특히 빅데이터에서 이 경우에 중요한 건 어느 공간에 얼마나 머무르냐인데 네. 기존의 CCTV를 이용해서 그걸 분석하는 거니까 이건 상당한 경쟁력이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무인 카페 이런 데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예. 유인 매장은 눈대중으로라도 우리 고객층이 대략 어떤 사람들이 다 알지만 예. 무인 매장은 정말 모르잖아요. 그럼요. 뭐 CCTV를 계속 보고 있을 수도 없고 예.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도입하는 가게들도 늘어날 것 같고요. 예. 자영 뉴트렌드 세 번째 키워드는 이 항아리 상권이 이제 계속 잘 될 것 같다인데요. 저희가 그 빅데이터 기업 이 나이스 지니 데이터와 함께 예. 이 코로나 전과 지금 그러니까 한 2년 동안에 어떤 상권이 활성화됐는가, 아하. 예, 신용카드 그 매출이 늘어난 상권들을 이제 서울의 동 단위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예, 제일 많이 늘어난 데가 예. 강동구의 고덕 이동이었습니다. 이거 의외네요. 보통 뭐 강남 홍대 이런 들어본 상권이 아니라서 아니네요. 그냥 네. 정말 그야말로 동네 상권인데 예. 그럴만했던 게 예. 배후 수요가 늘어난 게 원인이었습니다. 아. 예, 2019년에 고덕 그라시움 한 5천 가구가 입주를 했고 또 작년에 고덕 센트럴 프루지오 이런 이제 새 아파트들 입주를 하면서 이제 배후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예. 여기에 이제 좀 배달 영업을 하려는 그런 뭐 식당들을 비롯해서 편의점, 마트, 패션, 잡화 이런 데들이 많이 늘었고요. 예. 10등 안에 든 상권들도 보면은 뭐 노원구 월계동, 양천구 신월동, 마곡지구 때문에 이제 강서구 발산동도 좀 많이 늘었고, 그러니까 대체로 신흥 상권들에 부각이 됐고요. 예. 아무래도 여기는 서울의 거의 동서남북 쪽에 동서남북 그 끝에 쪽에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메인 상권으로 오기는 힘들고, 그래서 자체 상권 안에서 소비를 하는 항아리 상권이다. 예. 그래서 이런 데들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도 계속 잘 될 것 같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또 그 MZ 세대들이 요즘 취업이 안 되니까 이제 창업 시장으로 뛰어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제가 재밌는 얘기 들은 게 예. 얼마 전에 코엑스에서 그 창업 설명회를 하는데 예. 한 분식집 프랜차이즈에 말년병장이 창업을 하겠다고 찾아왔대요. 예. 어머니랑 같이. 예.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그만큼 요즘 이제 취업이 안 되니까 창업을 창업 관심을 생각하죠. 많이 하는 건데 예. 이런 세대들이 돈이 많지가 않잖아요. 종잣돈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증금 권리금이 저렴한 동네 상권에서 로컬 크리에이터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또 그런 데들이 또 모이면은 핫해지고 핫플레이스가 되고. 하네요. 그런 그러니까 이제 창업 붐도 이 골목 상권 붐에 일조하고 있는 거고. 네. 성수동 얘기해 주신다 그랬는데 네. 여기가 성적이 많이 좋아졌어요? 여기는 요새 스타트업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소풍이나 뭐 퓨처플레이, 소카, 뭐 루트 임팩트 이런 VC들도 많이 자리를 잡고 있고 또 강남에서 한강만 건너면 바로 가깝다는 접근성이 것도 좋고 이러니까 또 장점이. 요새 이제 노포가 뜬다고 했잖아요. 그 수제화 거리도 있고 공장지대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좀 어떤 그 상권의 신구의 조화 이런 것들이 좀 인스타그램어블해지면서 좀 그 예쁜 가게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건축학자 유현준 씨가 쓴 공간의 미래라는 책에서 성수동의 인기 비결 중에 하나로 말씀하신 그걸 꼽았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자동차 공업사나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네. 그 기둥형 건물이 많아서 벽형 건물과 달리 기둥형 건물은 바깥 외관을 해치지 않고 내부를 다른 용도로 늘 바꾸기가 쉽거든요. 네. 그걸 뭐 카페로도 바꾸고 식당이나 의류 매장으로도 바꿀 수 있어서 다양한 복합성을 네네. 가진 상권이 형성됐고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초기엔 임대료도 굉장히 싸게 나왔기 때문에 네. 아주 상권의 흥망성쇠에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네. 복합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거기 가면 다 네. 멋진 일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미국의 이제 블루보틀 커피도 네. 1호점을 성수동에서 오픈을 했고 예. 그러니까 20대의 소비 데이터가 제일 많이 빠르게 증가하는 곳이 성수동이다 하더라고요. 네. 이 주차가 불편한데 그래도 예. 워낙 그야말로 힙 플레이스로 성수동이 떠오른 데는 이런 요인들이 있고 이게 네네. 신용카드 정보로도 확인이 되는군요. 네 번째 키워드는 어떨까요? 네 번째는 이제 로드숍도 특수 상권이 될 수 있다인데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보통 예. 특수 상권 하면은 뭐 백화점, 복합 쇼핑몰 또는 뭐 지하철이나 공항, 뭐 고속 터미널 뭐 이런 그렇죠. 데들을 이제 생각을 하는데 예. 요즘은 건물주들도 공실 채우기가 비상이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물을 이제 컨셉화를 해가지고 좀 특수상권화를 하는데 쇼핑몰처럼 만드는 거군요.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전라도 광주의 한 건물주분 인터뷰했는데 예. 이분은 이제 자기 건물의 컨셉을 여성의 라이프 스타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소득 수준이 높은 30, 40대 여성이 그 즐겨 찾을 만한 테넌트, 입주사들을 직접 자기가 섭외해가지고 컨택해가지고. 예,
예, 입주를 시킨 건데요. 예. 예를 들면 이제 4층, 5층에는 이제 키 테넌트로 이제 대형 필라테스 매장을 입주를 시키고 1층에는 유명 베이커리 맛집, 중간에 이제 미용실이나 피부관리실, 네일샵, 브런치 카페 이런 데들을 입점시키니까 이 하나가 작은 복합 쇼핑몰이 된 겁니다. 건물 하나가. 이거는 상당한 아이디어인데 왜냐하면 실제로 쇼핑객들의 행태를 조사해 보면 이제 몰링이라 그래서 가서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거기서 시간을 보내는데 즐겁게 보내게 해줄 수 있으면 집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식사하시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나서 친구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 경향이 뭐 일본이건 다른 선진국이건 이제 많아지는데 이런 수요나 필요를 노린 건데 그 원스톱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게 또 이제 핵심적인 장점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런데 워낙 큰 뭐 스타필드 같은 복합 상권이야 대규모 투자해서 가능한 걸 테고 작아도 건물이 좀 작아도 좀 컨셉 잘 잡고 섭외 잘하면 되겠는데. 이거는 이제 교육을 테마로 하면은 또 뭐 학원이나 뭐 키즈카페까지 그런 것들을 또 밀집을 시킬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몰은 좀 외곽에 있잖아요. 스타필드 이런 데는. 그래서 도심 안에 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권들을 찾아서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앵커 테넌트, 키 테넌트죠. 이제 핵심 그 입주사. 이런 데들이 예전에는 뭐 이제 백화점이나 쇼핑몰에서 3고초로 해가지고 모셔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노포들이.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요즘은 이런 데서 지분 투자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기획 개발 단계부터 우리가 여기 입주를 할게 대신에 우리도 여기에 지분 투자할 테니까 수익을 같이 나누자. 그러니까 좀 더 체계적으로 이제 상권이 도심 안에서도 개발이 되고 있는 거죠. 마지막 키워드는 어떤 겁니까? 네, 마지막은 주 정차장도 알고 보면 효자다라는 건데요. 코로나 사태 2년간 드라이브 스루는 이제 다들 익숙해진 뉴노멀이 됐죠. 그렇죠. 근데 이 드라이브 스루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어려우니까 이 주정차만 편하게 해도 집객 효과가 있다. 왜냐면 이제 요즘은 교통이 이제 발달을 했고 생활권이 넓어지다 보니까 그냥 조금 멀리 있어도 뭐 이제 주정차가 편하면은 이제 자동차 끌고 거기 가서 지나가는 길에 동선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우리 가게가 동네 장사에서 광역 점포로 될 수가 있는 상권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실제로 이제 다이소를 이제 경상북도에서 운영하는 한 매장은 이 지난 7월에 매장이 원래 90평대였는데 주차장을 끼고 한 120평으로 확장 이전을 했더니 시장가가 15%가 늘고 매출이 30%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를 세워놓고 느긋하게 그러니까 오래 보는군요. 네. 그리고 편의점도 이 주정차가 편하면 이제 도심 안에서도 최소 매출이 한 10% 이상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에 예전보다는 오프라인에 대한 수요가 좀 다시 회복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코로나 이전과는 달라야 된다. 이런 뉴트렌드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이 일상이 되고 오프라인은 약간 프리미엄화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큰맘 먹고 가는 집 밖으로 나갈 때는 이제 그 감염 위험도 있고 하니까 마스크도 써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매장이 고관여 상품이 되고 있다. 그럴수록 더 검색을 하고 또 SNS를 찾아서 한 번 갈 때 제대로 가자. 또 편리하게 가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트렌드들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런 거를 증명하는 게 요즘 그 가격 인상에 대한 저항감이 좀 줄었다 싶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 충분한 가치를 제공하면은 내가 이 프리미엄에 대한 가치를 지불을 하겠다. 대신에 이제 그만한 가치를 제공하는 데만 찾아다니겠다는 거죠. 그렇게 소문이 나야 되는 거고 또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도 올라와야 찾아가는 거니까 뭔가 공간에 대한 특별한 체험을 하려는 소비자들을 노리면 오프라인 도전도 해볼 만할 겁니다. 자, 여러 가지 대안 제시해 주신 매경 이코노미의 노승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